네, 이번에는요, 2021년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우회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출별로 상승 하락률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연간으로 보시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0.54% 기록을 했고요. 19년도랑 비교하자면 0.38% 기록을 했습니다. 0.16%포인트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별로 상승했냐 보자면 일단 식료품이라든지 비주류 품목이 0.61%포인트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네. 교통 부분, 교육이 각각 마이너스 0.2%포인트, 마이너스 0.19%포인트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의 급등이 좀 많이 기여를 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9년도랑 비교를 하자면요. 19년도는 워낙 기상 여건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낮았는데 그에 반해서 기저효과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에 더해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있었고 집중호우까지 더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조금 많이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등에도 불구하고 0%대 물가 상승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조금 컸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감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고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서 약간 물가의 하방 요인이 조금 많았다. 그래서 0%대 기록밖에 못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물가 상승 모멘텀이 높지 네.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은 앞으로 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집세라는 그 답변이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제한이 된다면은 그 외의 요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농산물 가격이 올해 물가 상승을 견인하기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지금 또 앞으로 정부의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또 상하반기에 걸쳐서 의료 부문 역시도 정책적인 지원이 남아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은 물가를 조금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들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더해서 또 코로나19에 따른 또 수요 측면에 보시면요. 아직까지 2.5단계가 1월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제지표상으로 봤을 때 작년도 1, 2월 같은 경우는 그 물가에 코로나 그러니까 영향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영향들이 조금 YOY를 봤을 때는 크지 않을 거다라 보고 있어서 여전히 상반기 역시도 0%대 물가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물가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증세가 되기 때문에 뭐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라 말을 하는데 사실상 증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가처분 소득을 좀 줄여나가는 측면으로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소비자의 심리들이 또 위축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물가를 조금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와 증세 또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은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11월 취업자 수도 9개월 연속 감소를 했는데 12월 고용 지표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부터 계속 마이너스 취업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월 지표 역시도 조금 부진한 고용 상황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재확산이 11월 중하순쯤에 시작되었고요. 이후에 거리두기 조치가 11월 24일에 2단계, 12월 8일에 2.5단계로 강화가 됐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12월 신규 확진자가 한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앞서 언급했듯이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은 서비스업 부분에 부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 3차 확산의 영향이 12월 지표 또는 1월 지표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 언급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12월 지표, 1월 지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이 연준이 또 1분기부터 미국 주요은행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네, 지난 12월 18일에 그 연준이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33개의 대형은행이 모두 자본 비율의 규제 기준을 넘었다고 상회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합한 총 주주 환원 규모가 최근 이익을 상회하지 못하는 수준, 최근 이익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러한 규제 조치의 완화가 있었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재개되더라도 배당금 측면에서는 올해와 같은 제한, 작년과 같은 제한 수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 순이익의 30% 정도를 배당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 채권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뭐 역시나 코로나 백신의 상용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좀 접종을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인가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채권 시장을 전망할 때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네. 그러한 시기 또 이게 언제 상용화 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같은 이런 제약사들이 만든 코로나 백신들이 네. 글로벌 각국에서 이미 접종을 시작한 국가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부터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5월엔 또 모더나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접종 대상 이제 올해 2월 말에 접종 받는 분들을 보시면 이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 또는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있는 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종이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려면은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점을 보면은 네. 여전히 조금 이러한 측면에서는 채권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강세 요인, 코로나19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융시장의 빠른 회복은 각국 통화정책의 공이 컸죠. 한마디로 유동성의 힘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과 같은 강한 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역대 없는 규모였고 또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했던 금융 이런 불안이 빠르게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향후에 또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경제 회복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완화적인 스탠스의 통화 정책이 지속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부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보고 있어서요. 아마 올해는 재정 지출에 조금 집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정부의 그 GDP 대비 부채가 좀 비율이 급증했잖아요. 이 네네. 부분은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금융 불균형이 네. 이렇게 확대가 되는 부분 때문에 또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나 일각의 뭐 주식 시장으로 그쵸. 자금이 쏠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도 이제 코로나19 나타나고 나서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네. 맞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이러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채를 줄여나가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재정 지출을 확대해가는 조금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GDP를 늘리면 됩니다. 국무인 GDP를 늘리면 돼서 향후에 정부 지출을 할 때에 네. 이제 정부가 이러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투자를 더 한다든지 고용을 유발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으로 돈을 쓴다면은 사실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첫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까요? 네, 올해 이제 첫 금통인데요.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또 경제의 상황이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역시도 높은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여건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마 만장일치 동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만약에 좀 이러한 스탠스가 언제 바뀔 거냐라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이제 대면 서비스업을 조금 누리는 시기가 네. 된다면은 또한 기업들의 그러한 이익 역시도 좀 나타나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이러한 톤 조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하반기까지도 계속 네. 완화적인 스탠스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과 또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